미국의 영플랜은 1929년 독일의 배상금 총액을 약 360억 라이히스마르크로 책정한다. 배상금 총액은 베르사유 조약 이후 처음 설정된 1320억 금마르크에서 크게 줄어든다. 1988년까지 59년간 분할하여 지불하도록 계획되지만 라이히스방크의 총재 히알마르 샤우트는 배상금 지불의 장기화가 독일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영플랜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독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근본이제에 내재한 불안 요소와 장기적인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정치적 극단화를 예고한다. 대공황이 히틀러를 기사회생시키면서 나치당은 1930년 9월 총선에서 18.3%의 득표율과 107석을 차지하여 제2당으로 부상한다. 독일은 외환 보유고의 고갈에 직면하여 1931년 근본이제를 포기하고 팽창적 통화 정책을 펼친다.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면 국가의 대외 신용도가 떨어지고 외환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부족해져 수입 대금을 결제하기 어렵다. 대공황으로 독일이 극심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자 로잔회의는 영플랜에서 합의된 지불 계획까지 사실상 종료시킨다. 금과의 교환을 금지한 독일은 마르크의 가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1932년 여름부터 팽창적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상승을 이끈다. 중앙은행이 재할인율 4%로 낮추어 시중은행들은 더 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용 여건을 개선한다. 7월 총선에서 37.4%의 득표율로 최대 정당이 된 나치당이 권력을 잡은 후 1933년 샤우트는 제국은행 총재에 임명된다. 통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자 실업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히틀러는 무제한적인 입법권으로 독일 제3제국의 전체주의 국가를 수립한다.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사망으로 국가 원수에 오른 히틀러는 1934년 샤우트를 경제부 장관에 앉힌다. 베르사유 조약의 제한 때문에 군사비를 늘릴 수 없자 독일은 유령회사 메탈 파브리켄 오스트를 세워 메포어음을 발행한다. 메포어음은 황금 보유량이나 외화 보유액과 상관없이 발행할 수 있는 독일의 그린백 화폐이다. 샤우트가 메포어음으로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돕지만 독일은 비공식적인 자금인 어음을 통해 막대한 군비 지출을 숨기고 군사력을 키운다. 히틀러는 샤우트의 중재로 유대계 은행가 막스 바르부르크를 통해 미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 지원까지 받는다. 히틀러가 아우토반과 공공건설 등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펼치자 실업률이 떨어지고 수출이 증가한다. 히틀러의 뉴딜 정책이 궤도에 오르고 베를린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다. 하지만 국제은행 가문의 통제를 벗어나 지나치게 군수 산업에 편중됨에 따라 샤우트는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에 선을 긋는다. 히틀러는 경제부 장관에서 해임된 샤우트가 메포어음의 재할인율까지 거부하자 1939년 제국은행 총재 자리까지 빼앗는다. 군사력 강화와 재무장을 통해 군수, 산업을 활성화한 히틀러는 유럽을 제2차 세계대전의 파국으로 몰아넣는다. 히틀러는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대부분을 장악하지만 북아프리카 전선과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한 후 연합군의 거듭된 반격에 고전한다.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독일의 교두보를 장악한 연합군은 마지막 거점 베를린 공방전에서 독일을 괴멸시킨다.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7월 20일 음모가 실패하자 나치 정권은 반히틀러 성향의 샤우트를 체포한다.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샤우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전범 혐의로 기소된다. 샤우트는 메포어음의 재할인율을 거부해 신용 공급을 차단한 점이 인정되어 1946년 무죄를 선고받는다.